화학과 인정을 통해 올바른 토론 문화를 만든다. 젠틀 토론의 진행을 맡은 저는 캐스터 김정민이고요. 김영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공직선거 의무투표제 도입해야 한다 대 하지 말아야 한다입니다. 얼마 전 한 신문사가 신년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자, 제20대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한 응답률은 81.4%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얼핏 보면 높은 숫자인 것 같지만 5명 중 1명은 투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참 놀랍게 본 부분은 네. 18세에서 29세 응답자들의 의사인데요. 그분들 중에는 투표 의사를 보인 비중이 65.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나타날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젠틀 토론의 두 번째 주제로 적당한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하게 됐는데요. 자, 그럼 젠틀 토론 진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젠틀 토론은 기성세대 전문가 1인과 청년세대 학생 2명이 2대1로 토론을 펼치게 되는데요. 각 토론은 각자의 입장을 펼치는 1, 2라운드와 그리고 3라운드는 서로 입장을 바꿔서 협의점을 찾아보는 3라운드로 이루어지게 되는 방식인데요. 청년세대가 찬성이고요. 기성세대가 반대 입장에 놓여 있는데요. 본격 토론에 앞서서 양쪽의 시작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는 시민의 의사를 정치에 투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때 낮은 공직선거 투표율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국정에 효과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 당선된 공직자의 정통성 문제를 낳게 됩니다. 대한민국 역시 이 고민에서 예외는 아닌데요. 따라서 저희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직선거 의무투표제 도입에 찬성을 하며 두 가지 근거와 실질적인 대책 제안까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의무투표제와 대립하는 우려의 목소리에는 윤리적 측면상의 문제, 결과적 측면상의 문제, 그리고 현실에서 나타나는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과 지점들이 있는데요. 거기엔 자유선거 원칙 침해의 가능성, 의무투표제의 공익과 선거 자유권 제한의 법익간 불균형, 의무투표제가 역으로 시민의 참정권을 유린하는 현실적 위험성 등이 있습니다. 오늘 의무투표제의 본질과 실제에 주목하며 저는 그 오해를 타파하려고 합니다. 민주시민 교육과 정치에 대한 관심이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곤 하나 역으로 투표 참여 자체가 시민의 정치 관심도를 높이고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게 하는 교육 과정임을 마커라스, 말콤, 맥알리스터와 같은 학자들이 분석해내기도 하였습니다. 민주적인 선거뿐만 아니라 시민의 정치 사회화에도 중요한 투표율 제고, 공직선거 의무투표제 도입으로서 가장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나치게 투표율이 낮으면 대표의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져서 민주주의에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의무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 이유에서 반대하는데요. 첫 번째는 의무투표제는 낮아지는 투표율의 원인을 시민의 무관심 혹은 무지 탓으로 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투표율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투표를 강제한다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 투표 자체가 요식적인 행위에 그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유권자의 확대는 대체로 정당 간 경쟁의 산물이었습니다. 기권은 투표 불참자들의 어떤 요구를 반영한 선택지나 대안이 선거 경쟁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는다라는 결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것들만 선거에서 부각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딱히 누군가를 찍어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면 그 사람이 굳이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의무투표제를 도입한다 그러면 이것이 선거율이 낮아지는 것이 투표자가 깨어있지 못해서 깨어있는 시민이 아니어서 그래서 투표자에게 그 탓을 돌리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더 중요한 건 정치 경쟁이 실제로 투표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정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데 그 부분은 상대적으로 도외시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좀 우려되는 지점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난 정치에 정말 1도 관심 없다. 정치에 나는 무관심하다. 이렇게 한 사람도 우리 현대 다원주의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서 정치적인 무관심도 그 사람의 존중받아야 할 선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유선거 원칙에 따르면 선거 내용뿐만 아니라 선거하는 것까지도 그 사람의 결정에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걸 선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무로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변호사님 저는 늘 투표를 해오고 있기는 한데 네. 주변에 아주 간혹 투표를 하지 않고 놀러 가는 경우의 사람들을 본 적이 좀 있었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는 의무투표제가 도입이 되면 그분들에게 좀 불이익을 주는 상황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하긴 그건 하는데요. 이제 제도의 문제죠. 예. 과연 어떤 불이익을 줄 것이냐. 뭐 호주, 벨기에 뭐 등 약 20여 개의 나라에서 그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 벌금, 과태료를 물리기도 하고 은행 대출을 막기도 하고 여권 발급을 안 해주기도 하고 심지어 감옥까지 보내고 이런 입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제 가장 좀 현실적으로 위협을 느낀다고 그럴까? 유권자 입장에서 그게 이제 볼리비아 예 같아요. 네. 볼리비아는 월급 인출을 아예 못하게 막는답니다. 3달간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그래서 이제 월급을 못 받고 공과금도 못 내게 이렇게 만든다고 하네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할 것인가는 결국 네. 입법적 합의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1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공직선거 의무투표제 도입은 그 투표율 제고의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자 가장 현실적인 선택 방법입니다. 공직선거제 의무투표제 도입은 현재 우리나라 투표율과 그리고 득표율을 보면 더 여실히 알 수 있는데요. 평균적인 투표율이 현재 60%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현실에 그 중에 한 40%만 득표하면 당선권에 들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수치상으로 보면 전체 대한민국 유권자, 즉 투표할 수 있는 시민들 중에서 한 20%에서 25%만의 표만 받으면 국회의원 내지는 지자체장 아니면 심지어는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들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참여의 품질이 좋아지지 않으면 대표의 품질도 좋아질 수 없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 평론가는 많은데 정치 활동가 그리고 투표하는 시민은 없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저는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수단이 투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의무투표제 도입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리고 권장의 수준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결국 시민들의 자유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법안 도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첫 번째 주제에 대한 토론을 한번 이미 마친 상황이라서 그런지 그렇죠. 우리 변은재 학생의 톤이 훨씬 더 부드럽고 본래부터 뭐 차분했습니다만 네, 지금 더 안정된 모습이 보입니다. 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주 크게 될 사람인 것 같다. 네.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면서 보통이 아니에요. 이런 눈빛과 제스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한번 경험을 해봤더니 이제는 어리숙함이 훨씬 더 없어지는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의무투표제가 어떤 점에서 시민의 자유를 증진시키는다고 하시는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거 투표율 제고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 그래서 현재 지금 대표가 한 20에서 25, 뭐 30% 정도의 득표 유권자의 지지만 받고 대표가 되는 건 문제다. 저는 그것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게 의무투표제만이 투표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냐?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그 민주화 이후 한국의 투표율 추이를 보면 2006년도를 기점으로 다시 높아지는 추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의무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투표율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추세로 바뀌었다는 건 뭐냐면 그 시점부터 우리가 좀 더 선거 경쟁이 유권자들에게 좀 더 의미 있는 선거 경쟁이 됐다라는 표시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의미 있는 선거 경쟁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진다면 굳이 의무투표를 도입하지 않아도 투표율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 더 중요하다 그러면 의무투표제가 아니라 지금의 사표가 많은 선거제도라든지 우리나라의 어떤 선거제도 자체를 개선함으로써 유권자의 투표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게 더 낫지, 이걸 유권자에게 투표를 강제하는 방향으로 해서 투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의무투표제만이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무투표제가 지금까지 해외에서 보여주었던 성과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나라의 투표율은 거의 90% 이상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06년부터 점진적으로 투표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래서 90%의
투표에 육박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이에 의해서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해주신 그렇다면 우리는 의무투표제가 어떻게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냐라는 질문에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은 여기서의 참여란 단순히 투표소에 가서 투표에 참여한다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투표소에 가서 투표에 참여하는 것도 역시 증진될 수 있지만 오히려 투표가 의무화됨으로써 우리는 자연스레 나는 이런 의무가 있으니까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조금 더 후보들을 면밀하게 보거나 실제 현실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더 포괄적인 정치적 참여가 의무투표제를 통해 증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이 투표라는 건 워낙 예민한 분야잖아요. 또 주변 지인들, 가족끼리도 누구 투표했어 이거 물어보면 괜히 또 싸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투표를 또 의무로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런 부분에서도 아마 이 주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갑론을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의무투표제보다 더 시급히 선행돼야 하는 것이 선거 제도의 수정이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의무투표제를 어떻게 보면 그 규제의 역설이라는 틀에 넣어서 설명을 하려는 그런 논거들이 있습니다. 즉 시장의 원칙 이런 것을 위배함으로써 규제를 만들면 오히려 역효과만 커진다라는 건데 사실 이런 규제의 역설 이론들이 통하는 것은 그 시장의 영역입니다. 이 투표에 참여하는 이 유권자로서 참여하는 이런 권리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민주공화국을 만들어가고 유지시켜 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수 불가결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선거에 참여하는 그 투표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19대 대선이 77.2%로 기록해서 이게 대선치고는 가장 높았던 수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같은 국가들에 비하면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인 것은 분명합니다. 한국과 같은 경제적 수준 그리고 문화적 다원화를 이룩한 국가에서 일반 투표율이 60%, 70% 오간다는 것은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시민의 의무투표제가 시민의 자유를 증진시킨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의 의미를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우선 이 의무투표제가 하나의 규제이므로 투표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까지 투표를 하게 함으로써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통상적인 규제는 어떤 시장 영역 이나 어떤 법정 영역에서 이루어진 위법 행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위로 이해를 했을 때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만 이 의무투표제 같은 경우는 이 민주공화국을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의무, 최소한의 참여를 담보해주는 어떤 제도적 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무투표제 문제가 일견 봤을 때는 투표하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까지 투표장을 끌어내는 게 문제가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투표에 참여해서 사표일지라도 그걸 던짐으로써 하나의 의견 표시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 공화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자유를 증진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납세의 의무, 네. 국방의 의무, 그렇죠. 이런 의무나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강제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그렇죠.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주장은 크게 두 가지 주장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의무투표제야말로 가장 분명하게 정치 교육을 함으로써 시민의 어떤 정치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다라는 게 첫 번째 주장이시고요. 두 번째는 이 투표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어떤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셨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저도 당연히 동감합니다. 투표를 하게 되면 실제로 정치를 배우는 것보다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해보면서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는 게 더 많죠. 그래서 그런 실제 투표를 함으로써 정치 의식을 깨울 수 있고 키울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투표장으로 나왔을 때 이 사람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강제한다라고 마치 그러니까 의무투표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만약에 이제 벌금을 주고 내 이름이 어디에 평판을 주고 하는 것 평판이 해가지고 선거 안 한 사람 누구 뭐 이렇게 이름이 올라가면서 그 사람의 평판을 떨어뜨리거나 그 사람에게 벌금을 물리거나 하는 것이 과연 정치 의식에서 정치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을 키울 수 있는 거냐. 오히려 정치가 우리에게 뭔가 안 했다고 그래서 관심 없다고 그래서 그걸 처벌하고 나에게 안 좋은 걸 해준다라는 의식을 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 꼭 의무투표제를 통해서 투표를 만약에 여러 가지 의무투표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경성 의무투표제와 같이 강한 규제를 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 교육에 있어가지고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점이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논거는 투표가 시민의 민주공화국에서 의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시민이 민주주의를 위해 있는 건가? 민주주의가 시민을 위해 있는 건가? 근데 마치 의무투표제는 시민이 민주주의를 위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민주주의가 시민을 위해 있는 거죠. 그러면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의무라기보다는 그건 개인의 하나의 선택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제가 어떤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크게 다르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의무투표제 도입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일종의 그 절박함의 발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제도의 영역임과 동시에 문화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한국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이 정치 고관여층과 정치 무관심층 사이에 이 간극이 굉장히 격화되는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뭐라 해도 투표를 안 하고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있고 그리고 정치에 굉장히 과몰입 그리고 고관여를 함으로써 과다대표되는 층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정치 고관여층이 정말 갖고 있는 의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평등이라든가 양극화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을 어떻게 보면 가로막는 요소로 지금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보더라도 의무투표제를 통해서 그간 정치에 신경을 미처 쓸 수 없었던 현실에 치여서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던 그런 분들의 정치 참여를 이렇게라도 이끌어내는 게 지금 한국의 현실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현재에서 특정의 집단이 과다대표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충분히 경청할 만하고 중요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제 그 의무투표제가 도입한 나라들의 상황 같은 걸 보면 벨기에 같은 경우도 의무투표제가 도입했던 게 원래는 이제 기존에 투표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들, 하층 계층이라든지 아니면 노동자 계층이라든지 이런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벽을 오히려 깨기 위해 의무투표제가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보다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세력이 충분하게 대표될 수 있기 위해서 의무투표제가 도입했던 배경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각 나라마다 의무투표제를 도입한 맥락들을 봐야겠죠. 그런데 이제 한국의 경우에서 실제로는 많은 부분에서 이제 그런 투표의 장벽 같은 것들, 그다음에 우리 휴일에도 이제 사전투표제 같은 것들이 도입이 됐고 많은 이제 투표의 장벽을 낮추는 다른 요소들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물론 이제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선거일이 아닐 때는 투표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한계나 어려움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장벽들이 계속해서 낮춰져 왔건 사실이거든요, 사실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선거 장벽들을 다 없애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투표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꼭 우리가 어떤 아까 절박한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야 될 만큼의 우리가 어떤 절박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지금 상황을 규정할 수 있느냐고 본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미 충분히 어느 정도 다양한 선거 진입 장벽은 낮아지고 선거하기는 어느 때보다 용이해진 때가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선거를 앞두고 모두가 투표율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의무투표제 말고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조건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날씨 아니겠습니까? 날씨요? 네, 날씨 일기예보 열심히 보시고 예. 아마 선거사무소에서는
이것이 과연 우리 당에 이렇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도 그런 것이 많이 언급이 되고 날씨가 좋으면 젊은 층들은 뭘 해야 되죠? 약간 좀 놀러 나갈 수 있나요? 놀러 가야 되죠. 오. 날씨가 나쁘면 눈 오고 비 오고 할머니 다리 아픕니다. 그럼 굳이 나가기 불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도 그런 그 날씨에 따라서 투표율에 많은 차이가 그 경험상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들으면서도 아주 흥미로운 그런 얘기네요. 1라운드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이어서 불포특 토론 2라운드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원주의를 용인하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입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무관심도 하나의 정치적 입장으로 볼 수 있고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선택도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치 참여를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있지만 정치 과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바람직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치체제로서의 민주주의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시민이 민주주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에 이어서 또 네. 다른 멋있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원래 이런 멘트 하나가 오늘 자기 전에도 한번 생각해보면 네, 이런 얘기가 있었지 하면서 네. 가슴이 남거든요. 유권자의 선택에 대한 온정적 개입이 정당화되려면 그러한 선택이 공동체의 가족을 해악이 분명해야 합니다. 의무투표제 없이도 이제까지 공동체가 큰 문제 없이 잘 운영되어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의무로 규정하려고 그러면 그 의무가 필요한 분명한 개입의 근거가 필요한데 그 개입의 근거가 과연 그렇게 명백하다고 할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또한 자유선거 원칙은 선거권을 법적으로 공적 의무로 보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자유선거 원칙이라는 것은 선거 내용뿐만 아니라 선거에 참여하는 것도 자유에 맡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헌법상 어떤 보장되는 자유권적인 기본권에서 따른다면 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않을 자유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결국 정치적 무관심 또는 투표하지 않을 자유 이런 것들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한다. 네, 저도 이 명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특히 우리가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고 그리고 과잉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죠. 근데 이러한 원칙 하에서 저는 투표를 의무투표제로서 의무화하는 것이 충분한 정당성을 가진다는 생각을 하면서 교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참정권은 시민을 둘러싼 입법 그리고 행정권을 구성하는 권리입니다. 결국 국가는 시민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라는 이런 법률적 문장 역시 다시 참정권에서부터 출발을 하여서 국민이 직접 구성을 해야 하는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런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참정권을 권리로서만 우리가 간과를 하고 의무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시민은 또는 국민은 국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이 자유에 대해서 논할 때 그것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되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정권을 의무화하지 않는 것이 다른 자유에 대해서 이런 자유를 구성하는 데 뭔가 장애물이 될 수 있지 않은지, 혹시 교수님이 이런 참정권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히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네. 그래서 상대방이 예.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면서 예. 얘기는 하는데 질문하는 형식으로. 그렇죠. 네. 시민의 자유가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보장된다라는 전 주장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감입니다. 그런데 그게 꼭 선거를 통해서만 보장되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서 정부가 부패하거나 정부가 통치를 제대로 못하는 것을 견제하는 원리는 선거가 가장 중심적인 장치이긴 하지만 현대 민주주의하에서는 여론이라든지 혹은 사회운동이라든지 혹은 다른 정부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도 정부의 운영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투표율이 줄어들어서 정부에 대한 어떤 그 자체가 정부에 대한 견제를
못하는 게 되고 시민의 자유를 축소시킨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지나치게 과도하게 위험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현대 민주주의 하에서는 선거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치들이 그런 견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면 투표율이 조금 낮는 거, 전대 아주 높지 않다고 해도 그걸 크게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2003년 1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투표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선거권자들의 의사 형성의 자유 내지 결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축소하고 그 결과로 투표의 자유를 침해하여 결국 자유선거의 원칙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시를 하였죠. 공직선거 의무투표제 도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이와 같은 자유선거 원칙 침해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무투표제의 실제와 자유선거 원칙의 본질을 파헤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이야기가 되어 왔지만 제가 두 번째로 또 제시하고 싶은 논거는요. 의무투표제가 자유선거의 원칙과 양립하는 사례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015년 4월에 간행된 의무투표제의 합헌적 시행 방안에 관한 연구를 보면요. 의무투표제는 투표소에 가서 투표에 참여할 의무이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반드시 뽑으라라는 압박이 아니므로 양립할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유권자가 난 정치에 무관심하다, 뽑고 싶은 후보가 없다라고 하면 투표소에 출석하여서 기권이라는 표를 제출함으로써 그 의사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터키 헌법 같은 경우에는 제67조의 자유선거 원칙을 그리고 제157조의 의무투표제의 필요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등 두 가지가 양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만약 투표 의사는 있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투표소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투표의 접근성을 높이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투표일을 토요일로 지정, 최대한 많은 개표소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투표 준비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이러한 투자는 높은 투표율을 위해 감행해야 할 중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무투표제가 자유선거 원칙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해외 사례에서도 두 가지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도 있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서도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자유선거 원칙을 조금 더 작게 해석하고 있고 그걸 이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외적 강제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선거할 때 외적 강제가 받지 않고 선거하는 게 자유선거 원칙의 핵심이라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일정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자유선거 원칙과 병행할 수 있다라는 논거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할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기존의 판례와는 이제 다른 판례적 접근이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 주장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이 논거라기보다는 우리 자유투표제를 도입할 때 꼭 자유선거에 침해되는 부분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방법만 또 지금의 국면에서 우리가 투표에 갖고 있는 장벽이 의무투표제를 통해서만 해소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것의 근거는 그걸로는 빈약하다라는 게 제 전반적인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다만 저는 지금 이 투표율이 지금 점점 낮아지고 있는 이 맥락을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점점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는 뒤에는 이 정치 혐오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투표를 해봤자 바뀌는 건 없어 라는 반정치적인 심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치 혐오와 반정치 그리고 이 총체적인 무관심이 그냥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SNS와 포털 그리고 일부 극단화된 커뮤니티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 저는 문제의 본질입니다. 즉 투표와 참여가 이런 목소리들을 제대로 대해하지 못한 결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관여층 그리고 극단화된 커뮤니티의 여론이 미디어와 정치계에 과다대표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선생님께서 전공하신 분야고 전문가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다만 저는 자유는 곧 책임과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근대 민주주의를 설계한 어떤 힘이었고
그리고 그 책임이 바로 이 참여를 중시하는 공화주의적인 아이디어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 공화국을 유지하려면 보다 많은 참여, 그리고 제한이 없는 참여, 그리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질 높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무투표제 도입이 어떤 자유의 침해, 그리고 어떤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으로 바로 직결될까라고 한다면 비교해 봤을 때 그에 비해서 우리가 얻을 것이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 변호사님, 그러고 보니까 이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이요, 늘 수요일로 되어 있던데 이게 투표율과 관련이 좀 있는 건가요? 선거 날 다음 날이 휴일이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한 이틀 쉴 때 있으면요, 네. 어디 놀러 갈까? 네. 이 생각도 많이 하겠죠. 연휴가 되면 사람들이 놀러 가고 싶은 생각이 더 커지겠죠. 그럼요. 그래서 연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연휴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그 날짜를 바꾸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선거법에도 아예 그런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선거일 다음 날이나 이렇게 연휴가 이어질 경우에는 그 다음 주 수요일로 한다. 이렇게 아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좀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또 결정이 되어 있던 거군요. 자, 이번에도 협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자, 이어서 3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3라운드는 아까 저희가 첫 번째 진행했던 방식과 똑같고요. 이제 저희가 반대가 되는 것은 저희가 반대 의무투표제 입장, 네. 반대, 교수님이 의무투표제 찬성이 네네. 되는 거죠. 처음에 제가 의미 있는 정치 경쟁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투표를 한다고 할 때 어떤 후보자가 줄 수 있는 기대 효용의 차이에 따라서 근거해서 이제 투표를 한다라는 게 경제학적 투표 설명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경제학적 투표 설명 모델에서도 이 효용에 기초해서만 설명한다 그러면 투표가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투표라는 게 유권자 구문이 많으니까 어떤 한 사람이 당선될 때 내가 미칠 수 있는 영은 n분의 1이잖아요. 근데 n의 수가 굉장히 많죠. 부모의 수가 많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가 굳이 안 해도 된다라는 심리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다 그러면 전형적으로 집합 행동의 딜레마라고 하는 문제가 선거에서도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의무투표제는 이런 무임승차자의 문제, 집합 행동의 딜레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투표 불참이 정치 공동체 파괴를 가져오진 않는다 하더라도 정치 공동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 의무투표제의 경우에 강성 의무투표제, 연성 의무투표제, 선언적 의무투표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꼭 아주 강한 형태가 아니라면 좀 더 약한 형태의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서 선거율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방금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이 무임승차의 문제를 의무투표제로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약간 주목을 하고 싶은데, 이 무임승차의 문제가 결국에는 이게 우리의 윤리의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다. 투표를 참여해야 한다라는 우리의 도덕적 의무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브레넌이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re is a huge gap between you have a duty to vote and the state may force you to vote 라는 말이 있는데요. 당신이 투표할 의무가 있다라는 말과 국가가 당신에게 투표를 강제한다라는 말 사이에는 큰 극간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윤리적 의무를 과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느냐가 아마 중요한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이런 법적 강제력을 동원할 때 강성 의무투표제나 연성 의무투표제 그리고 선언적 의무투표제에서 조금 선언에 가까운 방법이나 아니면 굉장히 약한 방법이라면 저도 찬성의 입장이지만 조금 고려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재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걸 반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의무투표가 어떻게 보면 제한하는 방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되게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되게 타당하고 옳지만 그 방법과 목적이 되게 모호한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할 것인지 생각해보면 만약에 벌금을 물릴 것인지 이것도 그 나름의 문제가 있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당신은 이번에 투표에 참여를 안 했으니까 다음 투표에 참여가 제한이 된다. 이것도 약간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의무투표제가 그 담론 자체는 어떻게 토론의 가치가 있을지 몰라도 이거를 실제로 법제화하고 또 이게 실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의무투표제의 취지만도 못하는 그런 사회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과 어떻게 보면 우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장 큰 이제 논쟁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제재를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지점 같은데, 혹시 교수님께서는 아까 약한 정도의 제재는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혹시 생각하고 있는 약한 제재는 어떤 유형일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볼리비아처럼 월급 제재 뭐 이런 것들은 뭐 듣는 순간 끔찍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자, 어떻게 협의점을 찾아갈지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방금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른 건 그 의무투표제를 도입하더라도 강한 방식의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안 좋을 수 있다. 그런데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가 조금 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투표 확인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상품 할인이라든지 어떤 경품 제공이라든지 포인트 같은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하는 것이 있다고 들었어요. 오히려 제재가 아니라 투표한 사람에게 다른 것도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이제 이걸 현대 행동심리학에서는 이제 넛지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강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 걸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의무투표제 같은 경우도 중요한 거는 내가 시민권자로서의 권리를 실행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근데 너가 안 하면 처벌받을 거야 라기보다는 맞아, 내가 이런 의무가 있었지, 이걸 하는 게 뿌듯하고 이걸 하는 게 가치 있다는 인식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예를 들면 뭐 앱 같은 걸 통해서 뭐 내가 투표했던 것들의 기록 같은 걸 남길 수 있게 한다든지, 내가 있던 축구 경험들을 알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제재를 한다 그래도 아주 작은 경험, 그러니까 맞아, 투표를 했었어야 돼 라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선거를 한 사람한테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가 사회에 기여한다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장치들을 우리가 한번 모색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꼭 그 강한 규제 방식이 아닐지라도 다른 방식을 통해서 시민의 의무감, 이런 걸 행하는 의무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뭔가 설득되는 것 같아요, 저는요. 이번에는 방금 어깨가 약간 올라가는 그런 액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동안은 이 손을 자유롭게 활용하셨는데. 그렇죠. 저도 정말 동의하는 게요. 이렇게 의무로서 이거를 재단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화와 요즘 특히 20, 30대 그리고 MZ라고 불리는 SNS가 친숙한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이 문화를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들어서 추론을 해보건데, 이런 SNS에 투표를 하고 그 투표 기구에 도장을 찍고 SNS에 인증샷 올리는 릴레이가 매 선거 때마다 굉장히 크게 성행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교수님 말씀대로 내가 투표를 했고 투표장에 갔다는 게 SNS에 그거를 공유를 하고 널리 알리고 싶은 어떤 욕구를 만들어내는 어떤 행동이고 하나의 그 릴레이 챌린지 같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방식으로 투표율을 올리는 게 선행돼야지, 이거를 어떤 형법의 영역으로 법제화를 시켜서 규제의 영역으로 몰고 가는 순간 오히려 더 이게 악영향을 더 키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과 그리고 이런 문화를 장려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사례인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사례를 한 가지 더 소개를 해보고 싶어요. 프랑스식 선거인 명부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선거인 명부에서 삭제된다고 합니다. 이게 최초에 등록이 되었을 때는 영구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지만, 내가 만약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번 투표에 참여 안 하면 다음 투표에 참여를 하기 위해선 이 명부를 등록해주는 그 기관에 직접 가서 이제 등록을 해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민의 귀찮음을 공략을 한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저도 이러한 방식이라면 제가 이제 찬성팀 입장으로서 우려하는 이런 과도한 법적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고도 시민들이 갖고 있는, 만약에 정치적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계속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미래의 정치 투표도 보장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교수님이 아니라 저는 이제 찬성 입장이죠. 네, 찬성 측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사람이라면 앞으로도 뭐 투표
투표에 별로 관심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이는 존중받아야 할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뭐 선거인 명부를 관리하는 기관에 가지 않고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그런 방식을 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러한 제안도 흥미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참정권이란 단어 자체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이 참정권이 약간 참여를 한다는 데에 주안점을 둔 용어인데 사실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투표율이 낮았다라는 것을 표출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정치 행위이고 정치에 참여하는 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정치에 대한 실망감과 불신을 유권자들이 드러내는 거고, 저는 이 참정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반쪽짜리의 가치만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아닌가. 그래서 교수님 연구하신 대로 이 용어의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게 이런 투표를 의무로 강제하면 된다. 왜냐하면 참여라는 가치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 개원 과정이든 아니면 어떤 세미나나 연구 과정을 통해서 공론화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아름답게 서로 간의 협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거의 합의점이 이루어졌는데 뭐 추가적으로 좀 더 한다 그러면 선거가 너무 엄숙한 그런 것보다 약간 축제 같은, 그러니까 사실 SNS에서의 어떤 투표 인증샷 이런 문화 같은 게 투표를 조금 더 이렇게 문화로서 축제같이 즐기는 문화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무투표제의 대표적인 나라가 호주인데 호주에서는 투표장에서 나오면 앞에 소시지를 준다고 합니다. 투표를 하고 나오면 거기서 이제 투표를 하는 게 거기 와서 또 많은 공동체 사람들을 만나고 또 접하고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투표장이 너무 엄숙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참여하는 즐거운 파티 같은 문화처럼 또 투표장을 생각할 수 있고 또 대할 수 있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토론도 약간 지금 축제다워지고 있어요. 맞아요. 다 지금 이제 성취감을 맛보는 정도 수준에 다 오신 것 같아요. 상대방을 또 존중하면서 네. 또 젠틀 토론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확실히 좀 느껴지고. 또 현재 의무투표제가 만들었던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가 결국은 투표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들, 뭐 일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제한들을 지속적으로 줄여가는 작업들, 그리고 투표장 문턱을 쉽게 낮추는 작업들이 또 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젠틀 토론 두 번째 주제, 공직선거 의무투표제 도입해야 한다 대 하지 말아야 한다. 자, 이번 토론 역시 양측의 의견을 모두 참고해서 협의점 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주 훈훈한 결론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선거를 둘러싼 첨예한 주제를 통해서 세대 갈등을 넘어 세대 화합을 그려봅니다. 젠틀 토론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서로 바꿔서 사는 사람들의 얘기를 해보고 계속 있던 입장에 있다가 다른 입장에 서본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상대방의 마음에 또 공감이 가고 그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이해가 되니까 왠지 좀 더 존중을 하게 되고 제가 하고 싶은 이 반대 진영의 주장도 뭔가 부드럽게 나가게 되는, 그래서 점점 합의점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또 반대 입장에서 토론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쪽 입장에 편이 돼서 막 열을 올리고 있는 저를 보고 나서 이래서 사람이 어느 한쪽 생각만 갖는 게 약간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걸 좀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많은 토론은 상대를 이기기 위한 이런 토론이 상당히 많고, 아니면 토론이 실제로 상대방을 향한다기보다는 이 토론을 듣는 제3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경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서로가 상대에 좀 더 집중해서 듣고 또 그거에 대응해서 서로 얘기해보는 것들을 해봤다는 점에서 기존의 토론과는 약간 그런 점이 좀 다르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 세 명이 사실 공유하는 한 가지의 본질은 존재하는구나. 그럼 그 본질을 찾기 위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는 게 토론의 목적이 되어야겠구나라는 거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달은 것 같습니다. 우선 쓰는 언어에 만전을 잘 해야죠. 약간 거친 언어라든가 뭐 실명 같은 게 막 크게 나오면 안 되니까. 근데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상대방을 존중하는 토론 그 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전제들, 토론에 임할 때의 가정들, 우리 어떤 태도로 내가 토론에 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생각해 보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정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